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무릎학교 수학을 담당하게 된 이진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러한 수학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첩보 영화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007 시리즈 영화라든가 무슨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들 보셨죠? 네, 거기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것이 암호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서로 암호를 주고받고 서로 이제 접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편 나라에 아니면 무슨 어떤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해서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암호 체계 같은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암호 체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수학의 즐거움. 오늘은 유용한 수학적 지식이 담겨있는 암호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은행에서 다양한 업무를 볼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비밀번호인데요. 만약 비밀번호가 틀리면 간편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의심을 받기도 하죠. 바로 카드나 통장의 비밀번호는 가장 대표적인 암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암호를 이용하는데요. 휴대전화에 쓰이는 CDMA라는 기술은 소리에 암호를 붙여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그 암호를 풀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암호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역시 일종의 암호가 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온갖 개인정보는 암호를 통해 공개되기도 하고 차단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은 그 자체가 첨단 암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물건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나 다양한 형태의 열쇠,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도 모두 암호가 활용된 것입니다. 잘 보셨죠? 네. 어떠세요?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암호와 관계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오늘은 좀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실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혹시 그 컴퓨터를 하실 때에 또 인증 과정을 거쳐서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으셨죠? 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라 이런 것도 있으시죠? 근데 혹시 하시다가 이 타이핑을 잘못 치셔가지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컴퓨터에서 바로 잘못된 번호입니다라고 나오시죠?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안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암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암호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정말 암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국가적인 약간 기밀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암호를 썼다는 거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예로서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있으시죠? 네. 신용카드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쫙 긴 번호가 나열되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용카드 그 번호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도 암호 번호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내가 첫 번째 등록했으니까 1번, 두 번째 등록했으니까 2번 이렇게 돼서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신용카드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금전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막 불러줬을 때 딱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P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 신용카드 번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하나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4개의 이런 숫자가 연속해서 4개씩 되어 있죠. 물론 마지막에는 3개의 숫자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번호가 뭐가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암호를 넣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하냐면 각자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 2, 1, 7, 0, 3, 2, 4, 2 등등 이 숫자들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해서 각각의 숫자를 다 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숫자의 합이 아마 다 더해보시면은 5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7이 된 것을 딱 보시면은 이 57이라는 숫자를 이 위에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 7죠. 네. 요 7이라는 숫자 하나만을 이 신용카드 번호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사시고 자기의 신용카드 번호를 막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부르다 보면 너무 숫자가 기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요거를 잘못 불러가지고 뭐 0이나 1로 불렀으면은 어떻겠어요? 숫자의 합이 틀려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숫자 당연히 틀린데 그것도 모르고 요건 잘못 불렀으면서 마지막에 7이라고 딱 하게 되면 딱 거기서 컴퓨터가 체킹할 때 이 번호는 틀린 신용카드 번호구나. 네,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모든 숫자를 다 더했는데 더하는 것이 아니고 곱할 수도 있겠죠. 네. 모든 숫자를 다 곱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물론 곱하게 되면 7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되겠죠. 네. 그 다른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의 위치도 예를 들어 7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부터 7번째를 카운터를 해서 7번째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냐고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암호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암호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고 반대로 그 암호를 좀 뭔가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이익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암호를 자꾸 캐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암호를 만들 때에는 상대방이 모르도록끔 다양한 수학적인 개념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학적 개념 중에서 몇 가지, 특히 한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암호 해독 놀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호 해독 놀이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5장 정도의 그 난수표를 만들게 될 텐데요. 그 5개 정도의 난수표를 만들기 이전에 기본적인 수학 개념 꼭 알아야 그 난수표를 만들기 편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지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난수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를 우리 곱하기를 할 때 한 6번 정도 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4번, 5번, 6번 이렇게 곱했어요. 자, 이것을 곱한 값은 64가 되죠. 이렇게 2를 6번 곱한 값을 64라고 표현도 하지만 지수를 우리가 만약에 썼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2를 6번 곱했으니까 6승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4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지수 법칙에 대한 개념이 이번 난수표를 만들 때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개념이 되는데요. 난수표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될 그 어떠한 그 그룹이 있다면 서로 간에 정보를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숫자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폰 뱅킹 하시죠? 네. 거기에 보시면 은행에서 이 숫자 카드 이렇게 주시죠? 네. 그게 일종의 난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요. 이러한 내용을 만들기 전에 이의 거듭제곱골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1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1은 2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낼 경우에는 2의 영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이것은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라든가 모든 수에 대한 영승은 다 1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2는 어떻게 될까요? 2인 경우에는 2의 1승이 되겠죠. 그죠? 네. 3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3의 1승이요. 요렇게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의 표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2에 대한 우리가 2의 거듭제곱골이 굉장히 요번 그 난수표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2의 n승의 형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2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n에 0, 1, 2, 3, 4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다가 지수에 대한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그 수학 교육 과정에서 소인수 분해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소인수 분해를 할 때 거듭제곱골로 나타내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는 공약수와 공배수 그러한 내용까지 그러한 내용을 구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거듭제곱골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에는 이것의 개념이 어디에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연수란 말 들어보셨죠? 네. 자연수가 보통 1, 2, 3, 4 이렇게 되죠. 0은 사실은 자연수인가요? 아니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쉽지만 자연수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 4, 5, 6 쭉 나가는 그런 자연수가 너무 재미있게도 2의 이러한 n승, 즉 거듭제곱골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합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좀 딱딱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은 2의 거듭제곱골형, 또 2도 역시 2의 1승 나타내지죠? 3 같은 경우에는 3이 아니고 2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자, 3은 1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1은 바로 2의 0승이 되고 바로 2는 2의 1승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를 보시면 특별히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2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러한 그 자연수는 다 이렇게 2의 무슨 승의 이란 덧셈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5 같은 경우 자, 5는 뭔가 2의 이러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고 싶을 경우에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2는 1 더하기 4가 되죠. 자, 그러면 1은 바로 그렇죠. 2의 0승이 되고 4는 네, 2의 제곱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난수표를 만들어 보게 되는데 그 난수표를 만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수학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수학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난수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수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드시는데 우선 기본적인 그 난수표를 만들 때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난수표를 같이 만들어 보는데요. 5장의 그 난수표 중에 첫 번째 난수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DP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첫 번째 난수표를 만든 것인데요. 이 첫 번째 난수표를 만드실 때에는 우선 이 제일 첫 번째 칸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2에 대한 지수를 우리 배울 때 2의 몇 승이었죠? 그렇죠. 2의 0승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2의 0승을 넣습니다. 그리고 2의 0승에 대한 숫자가 1이 됐죠. 1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1의 힌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힌트냐 하면 1인 경우에는 바로 한 칸을 떼고, 즉 연속된 숫자에 한 칸을 떼고 중간에 즉 1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는데 2는 건너뛰고 한 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1이 또 4가 나와야 되는데 또 한 칸을 건너뛰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끝에까지 딱 써주시게 되면 첫 번째 카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카드의 특징을 보면 다 홀수만 나타났죠? 네. 이것이 첫 번째 카드가 되고, 자, 이 첫 번째가 돼서 두 번째 난수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난수표는 제일 첫 번째 줄에 바로 2의 이제 1승이 됩니다. 아까 0이었으니까 1이 됐죠?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2의, 그렇죠.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항상 첫 번째에 있는 요 숫자는 2의 n승에 n이 0에서부터 숫자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 이것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 대신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 2가 딱 나타났을 경우에는 2에 또 역시 힌트가 있는데 바로 2, 3, 즉 연속된 숫자 2개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두 칸을 떼요. 그 이유는 2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주 편하죠. 그죠? 2이기 때문에 연속인 거 2개 쓰고, 2칸 띄고, 2개 쓰고, 또 2칸 띄고, 2개 쓰고, 다 그렇습니다. 즉, 2칸 띄고, 2개 쓰고, 2칸 띄고, 2개 쓰고, 2칸 띄고. 바로 그러한 규칙으로 쭉 쓰시게 되면 두 번째 카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바로 2의 2승.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나왔죠? 네. 바로 힌트는 역시 또 4에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경우에는 4개를 쫙 연속해서 쓰고 4칸을 띄고 또 4개를 쭉 쓰고 4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30일까지 이렇게 또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네. 우리가 지금 3장의 카드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2의 3승이 되죠.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바로 8 하니까 2의 3승 맞죠? 네. 자, 8인 경우에는 역시 8개의 숫자를 연속해서 써주고 8칸을 띄고 또 8개의 숫자를 딱 써주게 되면 30일까지 딱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숫자 카드, 즉 난수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규칙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마지막 5번째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를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2의 몇 승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2의 4승 하게 되면 숫자로서 16이 되죠. 자, 16인 경우에는 역시 16개의 숫자를 쫙 나열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16개를 띄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체 숫자 4 곱하기 4, 16개의 숫자가 다 들어갔어요. 더 이상 칸을 건너뛸 필요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31까지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난수표를 쓸 때에는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칸이 적은 것이 아니고 즉 첫 번째 줄에 100개가 들어가고 이 밑으로도 100개가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써놓고 컴퓨터에 넣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암호를 해독하는 이렇게 난수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숫자가 크고 길어도 바로 그 규칙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난수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5장의 난수표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난수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약간의 그 놀이식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들어있다. 즉, 패턴. 아까 패턴을 보셨죠? 뭔가 2인 경우에 16인 경우에 어떠한 패턴으로. 이러한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공배수, 공약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학 수업 시간에 공배수, 공약수를 이렇게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언제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요 난수표를 가지고 그 부모님의 그 생일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좀 자원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생일을 중간에 바꾸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바꾸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거기다 써주십시오. 저는 안 보이게 딱 써주시고 다른 그 부모님들께만 살짝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일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제가 어떠한 그 암호를 상대방에게 즉 여기 있는 부모님께 막 보냈습니다. 단지 부모님은 그러면 제가 보낸 암호에 대해서 예 아니면 아니오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숨겨놓으셔야죠.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싹 해주시면 아무리 안 보여도 제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머님 그 생일을요. 이 첫 번째 카드에서 어머님 생일이 이 안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카드는 어머님 생일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세 번째 카드에는 어머님 생일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야, 여기에는 또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있으시군요. 자, 그럼 마지막 카드가 되겠습니다. 야, 여기에도 또 있으신가요? 네, 거기. 여기도 있으세요. 네. 생일이 그 달에서 굉장히 늦게 태어나셨군요. 네? 28 맞으시죠? 네, 맞아요. 한번 28 다른 부모님께 좀 보여주십시오. 네. 신기하죠? 네. 자, 어떻게 그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기 붙여 있는 판서 내용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5장의 카드가 있죠? 네. 바로 좀 전에 저희들이 만든 카드와 똑같은 카드입니다. 아까 어머님의 그 생일이 28이라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맞췄냐면요. 바로 첫 번째 카드에 보면 28이 없었어요. 두 번째도 없었죠. 세 번째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즉 세 번째 28이 딱 있는 순간에 첫 번째에 있는 숫자 요 4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머리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에 보면 28이 또 있네요. 그럴 땐 바로 또 첫 번째에 있는 요 8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것과 두 번째를 싹 더해서 즉 12를 머릿속에 탁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 마지막 카드에 보게 되면 28이 또 있네요. 아까 어머니 마지막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야, 그래서 여기는 숫자 16을 딱 보시고 요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시면 어떤가요? 12 더하기 16이기 때문에 28. 딱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자기 생일을 한번 이걸로 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게 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암호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에 딱 가셔가지고 자, 내가 너에 대해 머릿속에 생각한 숫자를 맞히겠노라 하면서 이런 카드를 하시면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암호놀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네. 뭔가 재미있으셨죠? 네. 근데 이러한 암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진법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패턴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놀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는 많이 그 쓰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커다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군사기밀이 엄청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 암호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암호가 누출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드리면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아시죠? 네. 일본과 미국이 서로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이 결국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기면서 끝나게 됐는데 그 끝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은 여러분들 생각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도라도라는 이제 뭐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그 동기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그 수학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수학자가 어떤 그 데이터, 즉 일본에서 쓰는 암호 체계에 대한 것을 해독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암호학 하게 되면 암호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과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암호 체계를 알고 싶은데 더더욱이 일본은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일본말 아시죠? 뭐 가라카나 히라카나로 돼 있어가지고 도무지 미국 사람들은 알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체계를 한 수학자가 결국엔 알아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사이판 아시죠? 네. 괌 사이판. 그 지역이 아주 그 일본의 철의 요새의 지역이었는데 그 암호를 해독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쉽게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철의 요새였던 사이판을 함락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이판으로부터 일본의 거리는 한 비행 거리로서 한 4시간. 그 당시에는 4시간이 좀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서 이렇게 원자폭탄을 싣고 올 수 없는 것을 사이판으로부터 쉽게 싣고 와가지고 그 바로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끝내게 했다는, 즉 암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 암호에는 그 밑에 수학이 깔려 있는 걸 오늘 보셨죠? 네. 그리고 그 수학적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가정의 놀이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해 보시고 또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신비로운 수학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